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팀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다시 보는 중국이라는 주제 하에 최근에 무역 분쟁으로 촉발된 어떤 중국의 불안 요인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투자 전략을 한번 도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관세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강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500억 달러에 대해 가지고 25%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천억 달러에 대해 또 10%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국과 관련해서 무역 분쟁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 관세들이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 부담 같은 경우들은 평균 6.5% 전체 5천억 중국의 대미국 수출액 중에서 6.5%에 해당하는 가격 부담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미국에 대한 수출 가격 탄력도가 마이너스 0.3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 금액은 이번 관세를 통해서 약 84억 불의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느냐? 미국 전체 중국의 대미 수출 중에서 2% 정도, 그리고 전체 수출에서 0.4% 정도. 결국에는 이 관세만으로 무역 분쟁에 있어가지고 아주 큰 타격이 발생하진 않는다. 경제 전체에 미치는 타격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역뿐만 아니라 경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채 문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부채 문제에 대한 부분들, 부담들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부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게 되면 기업 부채, 정부 부채, 가계 부채가 있을 텐데 가장 우려가 심한 것이 기업 부채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GDP 대비 164%라는 가장 큰 양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기업 부채이기 때문인데요. 다행인 부분은 정부의 구조조정의 효과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GDP 대비한 기업 부채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지만 최근 들어서는 속도가 둔화가 됐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부실 기업들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신용 스프레드,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떤 등급별 리스크를 보는 신용 스프레드를 한번 보게 되면은 AA-급 같은 경우에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AA급이라든지 AAA급이라든지 안정적인 기업들, 그렇게 불량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는 신용 스프레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상당 부분은 AA 등급 이상의 우량한 기업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부채도 많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근데 정부 부채 늘어난 속도를 보게 되면 신흥국 전반적인 속도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50%가 채 안 되게 GDP 대비해서 50%가 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양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숨겨진 리스크라는 겁니다. 지방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부양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LGFV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지방 정부들이 부채를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부 부채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실질적인 부채다라는 것들 때문에 최근 S&P가 이 규모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지금까지 알려진 거에 한 2배 가까이 된 거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편차가 크게 추정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요 통계 한 GDP의 50% 정도 지방정부 부채가 있다라는 요 통계 자체도 지금 BIS가 9조 위안 정도를 반영을 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회과학원에서 추정을 한 것처럼 38조 위안까지 들어간다. 이것까지 부채, 지방정부 부채다라고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GDP 대비 평균 80% 수준인데 글로벌 전체 정부들 평균을 한번 내보게 되면은 정부 부채 비중은 약 82%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당장 정부에 있어가지고 재정 위기를 막 이끌어낼 그런 이벤트 같지는 않다라는,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계부채가 있을 텐데 가계부채는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서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과거에는 모기지 대출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경기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데는
소비자 신용,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소비에 들어가는 돈들이 많이 지출이 돼서 가계부채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다. 이거 물론 가계가 레버리지를 일으켰다는 측면에서 불안감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중국이 구조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저축률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소비의 GDP에서의 비중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반영하면서 과거에는 현금 가지고 소비를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크레딧을 이용한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소비 경기의 회복을 구조적인 어떤 성장을 반영해주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점,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우려의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을 모두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부채 문제라는 게 이게 여기서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은 규모 자체가 큽니다. 그리고 증가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채 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고속 성장 과정 2000년에 들어가지고 고속으로 성장을 해서 매년 10% 이상씩 GDP가 성장을 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쌓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매우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가중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회색코뿔소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다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이번 상황에서 특별히 더 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 있느냐, 심화된 것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관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거는 거꾸로 그러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글로벌 경기가 좋은 거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글로벌 경기가 나쁜 건데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중국의 CDS 프리미엄,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신용 리스크, 부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이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부채 리스크가 높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부채 리스크가 어느 정도 부담이 좀 생기고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다시 부채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분쟁, G2 간의 무역 분쟁이 경기를 악화시키게 되면은 부채 문제가 재부각될 수 있겠다. 상대적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우려가 형성이 된 거지. 지금 당장 본질적으로 더 부채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리스크 지표들도 아직 안정적입니다. 결국에 금융시장 리스크 지표들을 보면 부채 문제가 당장 해결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리스크 지표들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채 문제라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게 중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일 텐데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 한번 보시게 되면 상승 도시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MLF 같은 어떤 중기 유동성 공급 창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중국 은행간 금리 15금리가 한 레벨 다운된 상태에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내에서도 아직까지 유동성 위기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정도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부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를 만약에 불식시키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할 겁니다.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어느 정도 하방 안정화 효과를 기대를 하면서 지금 부각되어 있는 우려들을 잠재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6월 달부터 지준율을 인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보시게 되면 지준율 인하는 결과적으로 경기 사이클을 돌려놓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었다라는 점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국이 경기 둔화를 막을 때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도 다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특수목적 채권, 중국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액인데 이게 사실 거의 연초에는 쓰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달, 8월달에 이거 다시 한번 허가를 내주기 시작을 하면서 하반기 들어가지고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용 특수목적 채권 발행액이 급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9월달 같은 속도로 발행이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은 연말쯤 가서는 작년에 거의 발행액이 2배 정도 가까이 될 그런 수치로 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자금들이 인프라 투자에 활용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인프라 투자가 단기 경기 부양 목적에 있는 것만 아닙니다. 장기적인 포석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중국이 지금 장기 성장 전략 세 가지 축은 내수를 확대시키고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중국 제조 2025를 생산성 전략으로 내놓긴 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견제로 상당히 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이연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내수 확대라든가 금융시장 개방 쪽을 통해서 경제 구조를 안정화시키는데 상당히 좀 노력을 할 가능성들이 높고요. 그리고 이 내수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게 바로 도시화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화 아직까지 58% 수준입니다.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고 2035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릴 거로 정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화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적 도시화와 토지의 도시화 이 두 가지인데 인적 도시화는 농민공의 호구제에 따른 농민공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2020년까지 1억 명의 농민공을 도시 호구로 바꾸기로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더 만들어가는 도시 영역을 확장시켜가는 그런 인프라 투자들을 진행을 해 나갈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중국 쪽에서 중국이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 사이클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나눠봤더니 민간 투자, 인프라 투자를 나눠봤더니 민간 투자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견조하게 움직여가고 있고요. 다만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인프라 투자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정부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부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좀 아껴 썼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인프라 활용 의지가 분명히 제고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채권 발행액의 급증이라든지 발개의가 올해 내내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투자 승인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 달부터 재개를 했죠. 근데 과거에도 이런 상황들 인프라 투자 건수를 인프라 투자 승인을 많이 해줬던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투자 증감률은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우리 지금 중국 경기와 관련해 우려가 심해지고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무역 분쟁 이전과 지금이 바뀐 것이 없고 그리고 단순히 관세만 가지고 당장 무역 분쟁에 있어가지고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이 없을 거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경기 하방을 방어하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소비 중심의 구도를 가져가기 위해서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활용한다. 이 부분에서 우리도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도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기계업종이라든지 철강업종 이런 쪽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